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를 막은 건 떠돌이 개 한 마리였습니다. 그 개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신랑은 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렸을까요? 오늘 미스토리박스가 준비한 이야기, 결혼식을 막은 떠돌이 개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미스토리박스는 매주 이렇게 반전 가득한 미스터리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거울 속의 저를 바라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드레스는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지은입니다. 29살,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했습니다. 아니, 일했었다고 해야 맞겠지요. 오늘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신부 대기실. 봄 햇살이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얀 장미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총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제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면을 장식할 만한 이벤트였습니다. 신랑은 강도윤이었습니다. 34, 대기업 후계자, 완벽한 스펙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평범한 출판사 직원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이야기는 드라마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과거는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이전의 기억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때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고 직후 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병원에 입원한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그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퇴원 후 저는 도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을 구해주었고 출판사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친절하고 세심했습니다. 매주 안부를 물었고 제가 외로워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고 이전의 제 삶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지만 가족 관계는 공백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도 이메일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고가 워낙 심각해서 휴대폰과 소지품이 모두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도 어려웠지만 다행히 병원 기록으로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건 진실이 아니라고.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비명소리,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그리고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제 품에 안겨있는 느낌. 깨어나면 언제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매민 그의 모습. 저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구해준 사람이었고, 제게 새로운 삶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후 도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 스케줄을 세세하게 관리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려 하면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출판사 일도 그만두라고 권유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긴장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당연하다고, 모든 신부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긴장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입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부케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만든 부케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웨딩홀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 너머로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곧 저를 향할 것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짐이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지저분한 외모, 하지만 눈빛만은 무섭도록 절박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개는 재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개는 제 드레스 자락을 입에 물고 끌어당겼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골목길,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던 제 모습, 피 묻은 옷, 그리고 울음소리.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개를 안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이 개가 제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경호원이 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선 게, 달려오는 경호원들, 웅성거리는 하객들, 그리고 저 멀리 재단에 서서 차갑게 굳은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는 도윤의 모습까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경호원의 손이 개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몸이 개와 경호원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개는 여전히 제 드레스 자락을 물고 있었습니다. 힘껏 당기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다칠 수도 있다고, 빨리 개를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개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성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듯이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하얀 레이스가 대리석 바닥을 덮었습니다. 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회색 털 사이로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왼쪽 뒷다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귀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떠돈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개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가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털북숭이 강아지가 제 발을 핥던 모습,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웃음이었습니다. 어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던 기억. 하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개가 다시 짖었습니다. 더 크게, 더 절박하게. 드레스를 물고 입구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끌고 가려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단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정장 바지의 주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옷감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비싼 시계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은 씨,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고
가지런한 손이었습니다. 손톱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환하기로 한 반지였습니다.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수없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손이 두려웠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이건 해프닝일 뿐이라고, 걔는 곧 내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걔가 제 팔을 코로 밀었습니다.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라는 듯, 함께 가자는 듯,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 비웃는 눈빛.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제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는 듯했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운 척했지만 악력은 강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년 전 사고 직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 백색 천장을 바라보던 순간, 도윤이 처음 병실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 안도감이 아니라 이상한 경계심이 들었던 것. 하지만 그때는 무시했습니다. 기억을 잃어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친절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은 이 순간, 그때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더 강렬하게, 더 확실하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걔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도윤을 향한 소리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도윤의 손이 제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경호원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를 끌어내라는 신호였습니다. 강제로라도 제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걔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제 드레스를 더욱 세게 물었습니다. 레이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결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식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 도윤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계가 보여주려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무거웠습니다. 부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얀 장미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눈을.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도윤을 보며 두렵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듯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몸이 안 좋으냐고,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떻겠냐고. 선의로 가득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은 멀쩡하다고, 확실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걔가 제 다리에 몸을 붙였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는 듯 도윤과 제 사이에 섰습니다. 도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은 씨,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농담이냐고, 장난이냐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지 아냐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걔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 뒤에 분노가 스며 나왔습니다. 걔가 짖었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소리였습니다. 도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을 낮췄습니다. 공격 태세였습니다.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걔를 노려봤습니다. 혐오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은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경호원들이 걔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세 명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개 목줄이었습니다. 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먹은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다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개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이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신부를 대기실로 모시라고, 개는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조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개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경호원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경호원이 비틀거렸습니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개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짖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자들이 밀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포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천이 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옆쪽 통로를 향해 뛰었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붉은색 표지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라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가 뒤따라왔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제 뒤를 쫓았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사랑 때문인지 집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의 표정은 분노였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하이힐이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레스가 계단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개가 앞서갔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어디론가 저를 데려가려는 듯 했습니다. 1층 출구가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바깥 풍경이 보였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 개가 왜 저를 구하려 했는지.
문을 밀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드레스를 적셨습니다. 하얀 천이 무거워졌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머리에 꽂았던 베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산 아래로 이어진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개가 제 옆을 따라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내밀고 헐떡였습니다. 비에 젖은 털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윤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비에 젖어 빛났습니다. 빗물이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이힐이 발을 짓눌렀습니다. 물집이 잡혔습니다. 벗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작은 처마 밑에 멈춰 섰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개도 멈췄습니다.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똑같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혀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귀 한쪽이 찢어진 상처, 왼쪽 다리의 기형, 등에 난 오래된 흉터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거리를 떠돌았을까요? 그런데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젖은 털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파편이 아니라 흐름으로, 단절된 조각이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로. 어린 시절의 방,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회색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제 발을 따라다녔습니다. 잘 때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이 개는 별이었습니다. 제가 키우던 개였습니다. 2년 전에 잃어버렸던 개였습니다. 더 많은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모습, 책상 위에 쌓인 원고들, 동료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던 순간, 퇴근 후 별이와 산책하던 강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주던 날들,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기억. 어두운 밤 귀갓길이었습니다. 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눈부셨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짖었습니다. 경고하듯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작은 몸으로 저를 밀쳤습니다.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는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별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개를 껴안았습니다. 세게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털이 드레스를 더럽혔습니다. 흙과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다친 별이었습니다. 사고 후 사라졌던 별이었습니다. 개가 낮게 울었습니다. 울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찾았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다친 몸으로 얼마나 헤맸을까요?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저를 찾아낸 것입니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차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도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봤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어디 갔을까요? 왜 병원에 별이는 없었을까요? 왜 아무도 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윤이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드레스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었습니다. 꺼내 봤습니다. 화면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20통이 넘게 왔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별이가 일어났습니다. 골목 안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오라는 듯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별이를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별이는 저를 올바른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진실이 있는 곳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간판들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카페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별이가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려웠지만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재즈 음악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커플, 노트북을 펼친 남자, 책을 읽는 여자, 모두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더러운 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친절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안쪽 창문에서 먼 자리였습니다.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타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도 내왔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났습니다. 별이를 위한 물그릇도 놓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별이는 제 발치에 누웠습니다.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월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검게 번진 마스카라가 묻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을 말렸습니다. 드레스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물을 튀기며 달렸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전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은 꺼진 채였습니다.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져 있을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로고가 인쇄된 작은 종이었습니다. 펜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생각 없이 자동으로 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른 글자들을 썼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사고, 도윤, 병원, 과거, 진실. 단어들이 종이를 채웠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관계가 있었습니다. 도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병원 침대 옆에 앉아있던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얼굴. 걱정스러운 눈빛. 완벽한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낯선 사람을 그토록 돌봐주었을까요? 왜 병원비를 대신했을까요? 왜 퇴원 후에도 계속 연락했을까요?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사고 당일 별이는 저를 구했습니다. 차가 덮치기 직전 저를 밀어냈습니다. 대신 차에 치였습니다. 그 뒤 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윤은 별이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퇴원 후에도 마치 별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물어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을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 상실이 정말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의사는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생긴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의도적이었을까요? 누군가 제 기억을 지운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도 충분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도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별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남자들이 카운터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를 봤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카페 안을 살폈습니다. 시선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저는 더 몸을 숙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숨었습니다. 드레스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얀색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별이가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테이블을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문 쪽으로 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떠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나가도 된다고 뒷문을 이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주인은 우산을 건넸습니다. 낡았지만 괜찮은 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카디건도 주었습니다. 드레스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행운을 빈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쓰레기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별이는 제 다리에 붙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도윤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고립시킨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의도적으로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밀어낸 것, 출판사 일을 그만두게 한 것,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저를 다시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이태원이었습니다. 간판들이 빛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음악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카디건이 드레스를 가렸습니다. 우산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별이는 제 발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절뚝거렸지만 따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모르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안전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옛집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전에 살던 원룸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덕분에 주소를 알았습니다. 망원동이었습니다. 한강 근처였습니다. 아직 그 집이 있을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알아본 것입니다. 카디건이 다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망원동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별이도 함께 타라고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젖은 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날씨,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사회면 뉴스가 나왔습니다. 남산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의 결혼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갑자기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현재 행방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운전사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도망치다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넓었습니다. 다리 위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에 별이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녁마다 걷던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삶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망원동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냈습니다. 지갑은 다행히 드레스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힘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별이와 함께 남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포스터들, 화분을 내놓은 집들, 좁은 계단,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철제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별이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2층 복도에 섰습니다. 문이 3개 있었습니다. 가운데 문이었습니다. 2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뜻일까요? 누가 월세를 내고 있을까요?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 집을 그대로 둔 것일까요? 제가 돌아올까봐, 아니면 뭔가 숨기기 위해. 복도 끝에 관리실 문이 있었습니다. 가봐야 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은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북받쳤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 말고 다른 사람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냐고 걱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병원에 가려 했는데 어느 병원인지 몰랐다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그러다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요양 중이라고 했다고, 당분간 집이 필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월세는 계속 내겠다고, 혹시 짐을 치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뒀다고 하셨습니다. 2년 동안 그냥 뒀다고, 가끔 청소만 했다고, 열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관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열쇠를 가져오셨습니다.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여러 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공기였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전기는 나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책상, 침대, 제가 두고 간 그대로였습니다. 책꽂이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2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공간 같았습니다. 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저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한 듯했습니다. 소파로 가서 뛰어올랐습니다. 예전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별이의 집이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켜봐야 했습니다. 뭔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계약서, 영수증들.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3년 전 날짜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특이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도윤이 왜 저를 선택했는지, 왜 기억을 지워야 했는지, 왜 결혼을 서둘렀는지 진실이 보였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영수증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놓치는 게 없도록.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3년 전 회사에서 받은 정기검진이었습니다.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항목이었습니다. 혈액형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AB형이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0.3%밖에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게 기적이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도윤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왜 AB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혈액과 관련된 문제.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입금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50만 원씩이었습니다. 출처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을 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혈액원이었습니다. 헌혈 보상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성분헌혈 보상금이었습니다. 희귀 혈액형 보유자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헌혈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통장 내역은 사고 한 달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윤은 병원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희귀 혈액형 명단에서 자신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차로 저를 쳤습니다. 별이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저를 밀쳐냈습니다. 사고 후 도윤은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기억상실을 이용했습니다. 과거를 지웠습니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법적으로 묶는 것,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혈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 혈액이, 아니, 제 모든 것이.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과 통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별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진정되자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생각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을 막을 증거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증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부팅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접속되었습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별이 사진이었습니다. 강아지였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문서, 사진, 이메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봤습니다. 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받은 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긴급 수혈 요청이었습니다. 그 AB형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혈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바로 사고가 난 날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습니다. 사진 하나가 나왔습니다. 차 번호판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것 같았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언제 찍었을까요? 날짜를 봤습니다. 사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메모장 파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 찍어둠. 무섭다.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 전부터 도윤은 저를 감시했습니다. 미행했습니다.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영수증, 통장, 이메일, 사진, 메모. 경찰에 가야 했습니다. 당장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전원을 켤 수 없었습니다. 위치가 추적될 것입니다. 도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창문 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별이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계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202호 맞죠? 들어가 봅시다. 도윤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찾아낸 것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집었습니다.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져가야 했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누군가 열려고 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따.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별이가 따라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옆집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난간에 올랐습니다. 드레스가 방해됐습니다. 찢었습니다. 천이 찢어졌습니다.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공중에 몸이 떴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별이도 뛰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간신히 건넜습니다. 힘을 주어 올라갔습니다. 옆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저기다. 잡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별이와 함께 노트북을 품에 안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이 나타났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원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찢어진 드레스, 젖은 카디건,
맨발,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은 다 지워졌습니다. 눈 밑이 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더 확고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살인미수와 감금 미수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점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살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언론사, 인권단체, 변호사 단체.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에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사고의 진실, 도윤의 계획, 제가 찾은 증거들,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진실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여러 곳에 퍼졌습니다. 도윤이 저를 어떻게 하더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2년 전 사고, 기억상실, 도윤과의 만남, 오늘 결혼식, 별이의 등장, 도망, 집에서 찾은 증거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경찰관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노트북을 봤습니다.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세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찾아올 거라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별이도 함께였습니다. 노트북도 가져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편의점이 멀어졌습니다. 골목들이 지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약혼녀였습니다. 기억 잃은 여자였습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켜봐야 할까요?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도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지은아, 제발 돌아와. 우리 얘기하자.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돌아오기만 하면 다 잊어줄게.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잊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짧게 한 줄만. 이제 끝이에요. 경찰에 모든 걸 말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전송했습니다. 곧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경험 많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술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빠뜨린 부분 없이.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형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도윤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도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았습니다. 긴 싸움이 남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제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았습니다. 별이가 저를 구했습니다. 2번이나. 사고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별이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낡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신부 대신 도망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였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저, 진실을 아는 저, 자유를 선택한 저.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제 길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진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억을 잃더라도
본능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해도 언젠가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삶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나 자신을.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피어난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오늘 미스토리박스가 들려드린 이야기, 결혼식을 막은 떠돌이 개의 비밀 어떠셨나요?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한지은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미스토리박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